안녕하세요. KYCC와 KFM에서 함께하는 자산관리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KYCC 지역경제개발 서비스팀에서 일하고 있는 백혜원입니다. 오늘 클래스에서는 크레딧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레딧이란 내가 누군가에게 빌릴 수 있는 신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크레딧을 사용한다는 것은 먼저 돈을 빌려서 내가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고 나중에 돈을 갚는 것을 말하는데요. 은행이나 크레딧 카드 회사 같은 신용 공여 기관에서 내 크레딧에 따라 주어진 한도 내에 빌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날짜에 내가 사용한 금액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미리 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레딧을 얘기하면 보통 크레딧 카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집 대출,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등을 받을 때에도 이 크레딧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크레딧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크레딧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리볼빙과 분할 상환이 있는데요. 리볼빙 크레딧의 가장 좋은 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발급 승인을 받을 경우에 우선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신용카드 회사에서 한도를 정해줘요.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해당 한도까지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도는 최대로 미리 쓸 수 있는 가능 금액을 말하는데요. 신용카드 회사에서 아직 갚지 못한 잔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빌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매달 최소한 미니멈 페이먼트라는 최저 지불 금액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돈을 상환하고 나면 또 다시 주어진 한도만큼 다시 더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 크레딧의 가장 좋은 예는 대출입니다. 대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 채권자는 승인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수표를 발급해 줍니다. 그 대신 대출자는 이제 동의한 약관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매달 내셔야 하고요. 정해진 기간은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에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에 일정 이자가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3,000달러의 한도를 갖고 있으면 내가 1,000불을 사용했다면 이제 남은 2,000달러까지 이제 내가 더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빌린 1,000달러를 이제 다 갚을 때까지는 최소한 미니멈 페이먼트를 납입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사용한 1,000불 중에 500불을 갚았다면 다시 2,500불까지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1,000불을 다 갚고 나면 다시 3,000불부터 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출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거래은행에서 3,000달러를 개인 대출을 받을 경우에 은행에서 먼저 3,000달러를 우선적으로 제공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약관 기간이 30개월이면 완전히 갚을 때까지 30개월 동안 매달 목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자가 5불이라면 30개월 동안 매달 105불씩 갚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이나 크레딧카드 회사 같은 그런 신용 공여 기관에서는 신청자의 크레딧을 확인하고 승인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크레딧을 확인을 한다는 것은 크레딧 리포트, 즉 신용 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용 보고서에는 내 크레딧 이력이 요약되어 있고 채권자들은 이를 통해 여러분이 리스크가 높은 대출자인지를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크레딧 보고서에는 여러분의 이름, 주소, 생일, 소셜 시큐리티 넘버 이런 본인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때로는 고용주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대출, 부채 같은 다양한 계정이 기재되어 있고요. 다시 말해 내가 내 신용으로 빌렸던 기관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 계정마다 내가 어느 정도 크레딧을 이용하고 있는지 또 제때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연체된 적이 있거나 미수금 처리 대행 업체에 의뢰된 적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도 표시가 됩니다. 또 파산, 압류, 재산 차압 등과 같은 공공 정보도 크레딧 리포트에 포함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지난 1년 사이에 크레딧 리포트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면 그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고
또 때로는 지난 2년 사이에 뭐 취업이나 다른 거 관련해서 크레딧 요청이 있었으면 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드물지만 뭐 개인의 직장 경력이나 주택 보유 내역, 또 소득, 뭐 예전 주소 같은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보고서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받는 성적표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돈을 빌릴 경우에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크레딧 책임 수준에 대한 성적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레딧 리포트는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 기관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직접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세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Equifax, Experian, TransUnion 요 세 개가 대표적인 3대 신용평가 기관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은 12개월마다 한 번 무료로 개인이 크레딧 리포트를 볼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요. 이 세 곳을 1년에 한 번 모두 열어봐도 되고 아니면은 뭐 4개월씩 나눠서 오픈을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지만 다만 한 곳마다 1년에 한 번 무료이기 때문에 같은 기간에서 만약에 12개월 내에 또 리포트를 요청을 하면 그때는 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annualcreditreport.com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크레딧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크레딧 리포트를 보여줘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신용카드 회사나 은행 같은 기관이 대출 승인이나 이자율을 고려할 때 크레딧 리포트를 사용하게 되고요. 또 이런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뭐 크레딧 카드 회사뿐 아니라 크레딧 자체가 신용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집이나 아파트를 렌트하거나 아니면 보험회사에 가입할 때, 또 어떨 때는 핸드폰 회사나 전기세 같은 유틸리티 회사에서 확인을 할 때도 있어요. 또한 만약 본인이 동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크레딧 리포트를 첨부할 수도 있고, 또 본인 동의하에 정부기관 등에서도 크레딧 리포트를 볼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직 대출을 받은 적도 없고 신용카드를 연 적도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대출을 받으신 적이 없거나 신용카드를 여신 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의 신용도를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신용평가 기관이나 신용 관련 기관에서는 아예 없는 존재인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안 좋은 신용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신용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했던 회사들을 통한 업무를 볼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을 구입하거나 학자금을 대출받을 때, 또 사업이나 뭐 개인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 아닌 뭐 다른 다양한 일반 기업들도 상대방의 책임감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크레딧 이력을 확인을 해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아파트를 임대해 줄 것인지 또는 고용주들이 채용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후보자의 크레딧 이력을 살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요즘은 심지어 핸드폰 회사들도 크레딧을 조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크레딧이 없다고 아예 해당 서비스를 이용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파트 렌트를 할 경우에 더 많은 디파짓을 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전기세를 내야 돼서 어카운트를 등록할 때 크레딧이 좋으면 디파짓을 내지 않고 시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많은 디파짓을 내고 시작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크레딧 하면 크레딧 점수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리포트가 일종의 성적표라면 크레딧 점수는 성적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신용조사 기관들은 이제 개인이 얼마나 돈을 갚아 나갔는지, 즉 개인의 상환 이력, 또 내 현재 부채 금액, 뭐 신용카드나 대출 금액, 뭐 크레딧 이력 기간 등 이제 크레딧 리포트에 나오는 요소들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 성적을 300에서 85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신용 점수가 높을수록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같은 채권자의 위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따라서 신용 점수가 높을수록 대출 승인이 수월해지고 반대로 신용 점수가 낮을 경우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 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용 점수를 나타내는 기관은 파이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크레딧 점수는 몇 점일까요? 무조건 850을 채워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뭐 700 정도만 돼도 괜찮은 걸까요? 또 좋은 크레딧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크레딧 점수는 여러분의 크레딧 리포트에 기반한 숫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숫자는 더 나은 신용 기록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보통 650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점수가 700 이상이 되면은 그래도 좋은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는 것, 또 대출금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제 그 대금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 기록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기록은 해당 이용자가 크레딧 월시한지, 즉 신용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같은 채권자들은 이제 크레딧 이력을 보고 이 사람이 빌린 돈을 갚을 것인지 말 것인지 믿어도 좋은지 그런 걸 판단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제때 돈을 갚아나간 이력이 있다면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을 제때 상환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게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만약에 체납을 한 경우에는 신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그 사람이 크레딧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돈을 빌려줄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거나 아니면 빌려주더라도 더 높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기 때문에 그런 크레딧을 얻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비싸지게 됩니다. 이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얼마나 빌린 돈을 잘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본인에게 주어진 신용을 얼만큼 활용하는지입니다. 크레딧 점수를 측정할 때 대표적으로 5가지 요소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제 이 그래프는 파이코에서 점수를 측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얼마나 돈을 잘 갖고 있는지가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3대 신용평가 기관에 정기적으로 이제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에서 이제 그런 페이먼트 기록을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때 페이먼트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뭐 주차 티켓이나 뭐 도서 반납 연체 등도 크레딧 기관에 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페이먼트를 늦게 납입하는 것, 뭐 아예 납입하지 않는 것, 또 뭐 뎁 컬렉션으로 넘어가게 돼서 뭐 청구가 보내지게 되면은 점수가 낮아지는 요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내역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쓰고 있는 뭐 신용카드나 다른 어카운트의 페이먼트를 제때제때 내는 게 이미 뎁 컬렉터에게 넘어간 빚보다 더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미 뎁 컬렉터에게 넘어가게 된 부채는 그 신용도는 이미 신용 점수에 영향을 준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더 제때제때 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내가 빚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그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서 두 번째 요소인 그 신용을 얼마나 활용하는지도 이에 포함이 되는데요. 내게 주어진 신용 한도 또는 부채 금액에 대비해서 내가 실제로 갚아야 되는 돈은 얼마인지를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받으면 그 신용카드 사용 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용 한도는 내게 주어진 최대 가능 금액이지 실제로 내가 그만큼 빚을 진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이제 그때 빚이 생기는 거고, 내가 앞으로 쓸 수 있는 한도가 그때 이제 점점 내가 쓴 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만약 카드마다 내가 사용한 밸런스가 한도만큼 꽉꽉 차 있다면 그거는 이제 점수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15% 비중을 차지하는 크레딧 히스토리인데요. 이는
크레딧을 유지한 기간을 말하는데 각 계좌별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해 왔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나 대출의 유지 기간이 오래될수록 점수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은 거래 계좌의 수와 종류입니다. 먼저 거래 계좌의 숫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개수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크레딧 조회 건수도 포함됩니다. 특히 전체 계좌 수 가운데 최근 새로 오픈한 계좌가 제일 많이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제 새 신용카드를 신청하시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크레딧 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뭐 승인이 되든 거절이 되든 신용카드 회사에서 본인 크레딧을 조회를 했기 때문에 크레딧 조회 건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만약 지난 2달 사이에 여러 개의 크레딧 카드를 신청했다면 이 사람이 그 여러 개의 크레딧 카드가 필요한 만큼 '현재 상황이 안 좋구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서 점수가 하락하게 되고요. 그렇다 그런데 또 반대로 또 뭐 자동차나 뭐 주택 융자 같은 거가 필요할 때에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비교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서 조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크레딧 조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신용카드에 비해서. 왜냐면은 이제 내가 실제로 뭐 자동차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조회를 해서 뭐 더 낮은 이자를 주는 데를 찾아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그렇게 자주 열어봐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점수가 내려가도 이것 때문에 점수가 내려간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크레딧 종류는 신용 종류는 어떤 종류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크레딧 종류 2가지, 그 리볼빙이랑 분할 상환이 있었죠. 그 두 종류가 이제 내 크레딧 리포트에 다 있다면 일반적으로 점수에 좋은 영향을 주는 편인데요. 다양한 신용 상품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크레딧 카드만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내 크레딧 카드도 있고 그다음에 대출도 있는 사람이 더 점수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자동차나 인제 주택처럼 융자 금액이 크더라도 매월 일정 금액을 이제 상환하는 그런 분할 상환의 융자는 내가 제때제때 잘 갚아 나가기만 하면 크레딧 점수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근데 또 반대로 크레딧 카드 같은 리볼빙 종류의 그 계좌가 너무 많다면 점수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종류가 다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점수가 올라가지만 너무 많은 크레딧이 오픈되어 있다면 점수를 내려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 점수에 영향을 주는 2가지 중요한 요소가 첫째, 아까 말씀드린 제 기간에 동의한 대로 부채를 상환하는지, 둘째 본인에게 주어진 신용을 얼만큼 활용하는지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되게 간단해요. 빌린 돈을 제때제때 잘 갚으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신용을 잘 활용하는 것이 어떤 건지는 쪼끔 헷갈릴 수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신용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본인에게 주어진 한도의 일부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의 그 한도는 최대 이용 가능 금액이에요. 그렇지만 대출 기관은 사용 가능한 모든 한도를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매달 본인의 한도만큼 사용하고 대신에 매달 모두 다 갚아도 한도를 다 사용하면 영향을 그래도 미치게 되고요. 총 사용 가능한 한도 중에 사용 금액을 30% 미만으로 유지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카드에 5,000 불의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한도인 5,000 불만큼 다 사용하면 신용카드 회사는 내가 만약에 돈을 못 갚게 되면 5,000 불을 돌려받지 못할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5,000 불을 바로 다 갚아도 신용카드 회사가 그 혹시나 하는 그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한도를 다 써 버리면 크레딧 점수에 매달 내가 다 갚아도 영향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번 달에 카드 사용 금액이 뭐 2,500 불이었어요.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는 내가 만약에 돈을 다 못 갚아도 2,500 불만 못 돌려받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또 내가 더 적게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카드의 20%만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1,000불만 사용한 거죠. 그러면은 신용카드 회사는 내 한도의 20%인 1,000불 정도의 리스크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30% 미만의 한도만 사용하면 크레딧 점수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신용기관 입장에서 우리가 이만큼 한도를 주었는데도 그중에서 일부만 사용하면서 이 사람이 신용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구나. 본인 신용 한도에 대비해서 리스크가 적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점수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보통 카드 밸런스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신용기관에 리포트를 하는데 이게 매달 일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항상 3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너무 많은 새 계정을 한꺼번에 열지 않는 게 좋은데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새 신용카드를 발급받기에 좋은 기간은 이제 각 카드 발급 기간을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최대 한 카드만 오픈하는 것이 좋고요. 1년에 한 최대 2개까지만 오픈하시는 게 신용 활용도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이제 아직 크레딧을 사용을 해본 적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크레딧을 쌓아보도록 하는 게 좋을 텐데요. 혹시 나중에 아파트 렌트를 신청할 때나 아니면 자동차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기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도 신용을 쌓을 수 있는 이제 계좌 하나 정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계좌를 유지하는 동안에 히스토리가 쌓여서 점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무작정 신용카드를 신청해서 거절당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본인의 이름으로 쌓아둔 크레딧이 적거나 아니면 전혀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secured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secured 크레딧 카드는 일반 크레딧 카드랑은 좀 다르게 오히려 본인이 먼저 사용할 돈을 카드에 넣어 두시고 그다음에 그 돈을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행 데비카드처럼 내 돈을 넣어 두고 카드를 쓰지만 크레딧은 쌓이는 개념인데요. 내 돈을 넣어 두었다 하더라도 secured 크레딧 카드 역시 일반 크레딧 카드처럼 대해 주셔야 돼요. 즉 30% 활용도를 유지를 해 주셔야 크레딧 점수를 올라가는데 좋은 영향을 줍니다. 내가 만약에 1,000불을 넣어 두었다면 그 1,000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300불 이상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300불 이상 쓸 것 같으면 그에 맞게 또다시 카드에 돈을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용을 하시면 이 secured 크레딧 카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크레딧이 쌓이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승인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또 크레딧 빌딩 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도 크레딧 점수를 쌓을 수가 있어요. 이제 론은 론인데 일반 대출이랑은 다르게 먼저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그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대출을 먼저 갚아 나간 다음에 다 갚으면은 그 대출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적금과 비슷한 개념인데 내가 인제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 먼저 일정 금액을 적금처럼 대출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본인이 냈던 돈을 이제 소량의 이자와 함께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일정 금액을 갚아 나가면서 내가 나중에 실제 대출을 받더라도 일정하게 갚을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크레딧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또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미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계좌에 추가로 등록이 되어서 신용카드 승인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이는 내가 직접 신용카드를 받을 만한 신용도가 아직 쌓이지 않았을 때 이미 신용이 있는 사람의 신용에 포함되어서 같이 신용카드를 쓰면서 크레딧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드를 사용하고 만약에 내가 돈을 제때제때 갚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안 좋은 기록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신용카드의 승인 사용자로서 잘 사용할 수 있고 잘 갚아 나갈 수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앞에 말한 그 신용카드 승인 사용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이름에 그 계좌에 추가가 되는 것인데 그거랑은 반대로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 다른 사람이
코사이너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론을 받고 싶은데 내 크레딧 점수로는 부족하지만 크레딧 점수가 높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변해서 이제 내가 대출을 신청했을 때 그 사람의 신용을 감안하여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은행이나 일반 신용카드 회사의 신용카드가 아닌 상점이나 주유소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뭐 예, 바나나 리퍼블릭, 뭐 타겟 이런 스토어에서 신용카드를 만들고 싶냐는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점 신용카드나 주유소 신용카드는 다른 신용카드에 비해서 심사 기준이 좀 덜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런 신용카드를 먼저 신청해서 사용하면서 크레딧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한 번에 많이 만들거나 하면은 신용 점수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최대 6개월에 1개까지만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자동차 같은 걸 구입하게 되면 크레딧이 없거나 점수가 낮아서 대출 승인이 거절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먼저 큰 금액을 지불을 하고 다운 페이먼트를 좀 큰 금액을 내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대출을 신청하면은 승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것도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중고차를 살 때 내가 현재 모든 금액을 다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액은 대출로 바꿔 가지고 그 대출을 갚으면서 크레딧을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신용카드를 신청을 할 때 본인의 연수입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질문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정한 수입이 없다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돈을 못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있거나 일정 수입이 있을 경우에만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갚을 수 있는 정도만 사용하고 바로바로 갚는 것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신청한 경우에 아예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크레딧 점수가 유지될 수는 있어도 올라가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크레딧을 쌓으려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갚을 수 있을 정도만 사용하고 밀리지 않고 반드시 빌린 돈을 기한 내에 갚으면 크레딧 점수를 쌓을 수 있습니다. 30% 미만을 유지를 하라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10% 미만을 유지를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고요. 카드 대금을 제때제때 내지 못하고 기한이 지날 경우에는 오히려 크레딧 점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얼만큼까지 갚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반드시 조금씩 사용하고 카드를 사용한 금액을 제때 갚아야 크레딧 기록이 쌓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크레딧 점수가 내려가지 않게 하고 이제 유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우선 제때 청구된 금액을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불 내역은 크레딧 점수의 35%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요. 제때 지불하지 않으면 연체된 레이 페이먼트에 대해서 기록이 남고 이 기록은 뭐 30일, 60일, 90일 등으로 연체 기록으로 남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90일 늦은 금액이 30일 늦은 금액보다 크레딧 리포트에서 더 영향이 큽니다. 또 계속해서 부채 잔액을 갚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다 갚을 수 없더라도 미니멈 페이먼트는 꼭 내주셔야 됩니다. 매달 청구되는 금액을 놓치면 마찬가지로 지불 내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신용 한도에 비해서 실제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을 30% 미만으로 계속 유지해야 내가 쌓아 올린 점수를 또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크레딧을 쌓을 때뿐만 아니라 크레딧 점수를 유지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시면 신용카드 명세서에 적힌 미니멈 페이먼트, 즉 내가 내야 할 최소 지불 금액이 아닌 내가 매달 사용한 전 금액을 지불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는 크레딧 점수 유지에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불필요한 이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예요. 많은 신용카드 회사가 이제 캐시 보너스나 뭐 0% 이자율을 내세워서 이제 이런 광고 편지를 보내오거나 하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신용카드 중에서 꾸준히 0% 이자율을 유지해 주는 카드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 편지를 보시면
0% intro APR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0% intro APR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첫 15개월 동안은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미니멈 페이먼트만 내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한 15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본인에게 주어진 이자율대로 이자가 붙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자가 이제 15%에서 25% 정도거든요, 신용카드는. 만약에 내가 15개월 동안, 지난 15개월 동안 0% APR이라고 해서 미니멈 페이먼트만 내왔어요. 그러면서 그 남은 금액은 내지 않고 있었다면은 지난 15개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내지 않은 그 잔금이 계속해서 이월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15개월이 지난 그 시점부터는 이제 APR이 변동이 되면서 그 지금까지 이월된 잔금에 대해서 이자를 내면서 갚아야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TV를 구입했어요. 근데 내가 500불짜리 TV를 구입을 했는데 바로 다 낼 수가 없어서 100불씩 나눠 냈어요, 매달. 그러면 이자까지 합쳐서 525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한 5개월 정도를 나눠서 내고 25불 정도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네, 보통 미니멈 페이먼트는 한 40불에서 50불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달 미니멈 페이먼트 뭐 50불만 냈어요. 그 정도만 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100불씩 냈을 때 5개월 동안 뭐 총 이자를 25불 냈으니까 50불씩 내면 이제 10개월이 걸리니까 한 총 이자를 50불 정도 내면 될 것 같지만 이제 25불 2배면 50불이니까. 근데 보시다시피 50불씩 나눠내면 이자만 94불을 지불하게 됩니다. 기간은 2배인 10개월보다 더 늘어나서 거의 1년이 걸리고 이자도 뭐 25불의 2배인 50불이 아니라 거의 4배에 달하는 94불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만약에 내가 그동안 뭐 미니멈 페이먼트만 내 가지고 2월 잔액이 2,000불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00불씩 매달 갚는다고 하면 총 이자를 436불을 내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야 되는 2월 잔액이 4,000불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100불씩 나눠서 갚는다고 하면 2,000불에서 2배인 4,000불 금액이니까 뭐 이자도 뭐 436불에서 2배 정도인 한 880불 정도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3배에 달하는 한 1,400불 정도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같은 2월 잔액 2,000불이 있는데 100불이 아니라 미니멈 페이먼트인 50불만 내면서 갚아 나가면 이자를 원금의 거의 반이 넘어가는 1,100불을 내셔야 돼요. 기간도 뭐 2년이 아니라 2배보다 더 긴 5년 동안 갚아야 되고요. 그래서 금액이 갚아야 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 갚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매달 갚는 금액이 작을수록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자가 올라가는 요소들이긴 한데 실제로 올라가는 이자를 보면 정말 한순간에 금액이 불어나고 그만큼 갚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신용카드 명세서에 적힌 미니멈 페이먼트 신용카드 명세서 보면은 미니멈 페이먼트니까 이만큼만 내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내야 될 그 최소 지불 금액이 아닌 매달 내가 사용한 전 금액을 지불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에 보시면 보통 한 3-4주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 명세서에 나온 전체 밸런스 금액을 지불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레딧 점수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사용한 금액을 뭐 정해진 기간까지 모두 내시면 이자가 안 붙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이자가 너무 아깝잖아요. 또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또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주는 걸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너무 많은 크레딧을 한꺼번에 신청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 2달 사이에 여러 개의 크레딧 카드를 신청했다면 그만큼 내가 상황이 안 좋다는 거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청구 금액을 늦게 내거나 내 크레딧 한도를 넘어서 금액을 사용했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크레딧 리포트에 그 기록이 추가가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뭐 연체 과태료를 내거나 또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또 특히 신용카드는 급전을 위해서
현금 인출을 하기도 해요. 그거를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도 하는데 이 서비스는 웬만하면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현금 서비스는 이자가 바로 붙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되고 크레딧 점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현금 인출은 본인 은행의 데비카드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이나 자녀 양육비가 있다면 제 시간에 지불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자나 연체비가 붙을 수 있을 뿐더러 이것 역시 크레딧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이런 대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좋은 금융 기록을 유지하시는 것이 크레딧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이익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내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하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내용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정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본인의 신용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꾸준히 크레딧 리포트를 열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3배 신용 평가 기관에서 12개월마다 한 번 무료로 이제 크레딧 리포트를 볼 수 있게 제공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세 군데를 1년에 한 번 날짜를 정해서 모두 열어봐도 되시고 아니면 뭐 4개월에 나눠서 오픈을 하셔도 되시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는 게 좋고요. annualcreditreport.com이라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크레딧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용 보고서를 열어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다음과 같은 이제 애러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여러분의 이름, 뭐 현재 주소, 소셜 넘버, 생일, 뭐 고용주 리스트 이런 정보가 정확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뭐 고용주 리스트가 있는 경우는 많이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명시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 열려있는 신용카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 내가 신용카드를 열거나 뭐 차 론이나 뭐 몰기지 론 같은 거를 받을 경우에 해당 회사에서 내 기록을 열어보는데 이거를 이제 hard inquiry 또는 뭐 soft inquiry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hard inquiry 경우에는 내 신용 기록에 영향을 미치지만 soft inquiry 같은 경우는 내 신용 기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차 론 같은 거를 받을 때 그 회사에서 열어보면 그게 하드 인쿼리가 됐는데 그게 내가 열어본 기록이 맞는지 그거를 더블 체크를 해보시고요. 근데 이제 내가 본인이 직접 크레딧 리포트를 여는 거는 소프트 인쿼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 신용 기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건 점수에 영향을 주진 않고요. 그래서 내 기록을 열어본 회사에 대한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내가 지금 각 계좌마다 남은 잔액이 맞는지, 각 계좌마다 내가 어느 정도 크레딧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불 내역이 잘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또 과거에는 내가 썼지만 현재는 받아놓은 계좌에 대한 기록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연체된 적이 있거나 미수금 처리 대행 업체, 즉 뎁 컬렉션에 의뢰된 적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도 표시가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파산, 압류, 재산 차압 등과 같은 그런 공공 정보도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대금을 체납한 경우에 뭐 아니면 파산 선언을 한 경우에 아니면 미수금 처리 대행 업체 뎁 컬렉션으로 넘어간 경우 뭐 이런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크레딧 보고서에 네게티브 인포메이션이라는 명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을 내지 못해서 뭐 뎁 컬렉터에게 넘어간 경우 일반적으로 180일 이후부터 크레딧 리포트에 기록이 되고요.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와 관련된 정보는 크레딧 리포트에 7년 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파산 관련된 정보는 보고서에 10년 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소송에 관한 기록이나 뭐 미납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기록은 7년 또는 뭐 공소시효 만료 기간까지 그 두 개 중에 더 길게 남은 기간으로 남아있게 되고요. 예외적인 상황인데 뭐 예를 들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패소 판결을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 또 예외적인 경우가 뭐가 있냐면 만약에 내가 연봉 75,000 이상인 직업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회사에서 이제 크레딧 리포트를 열어볼 경우에는 기한 제한이 적용이 되지 않고 이런 기록들이 7년이건 10년이건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또 내가 만약에 15만 불 이상의 뭐 크레딧을 신청하거나 뭐 생명보험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때 역시 이런 정보들이 기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다 보여지게 됩니다. 영구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법에 따라서 신용평가 기관들은 이 크레딧 리포트에 부정확하거나 불안정한 정보가 있는 경우 무조건 반드시 조사하고 정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고서에 오류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동그라미 치시거나 이제 하이라이트 하셔서 해당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본인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납된 적이 없는데 미납 표기가 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때 냈다고 나타난 그 스테이트먼트 등을 자료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서 오류에 대해 설명하고 각 오류마다 따로따로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제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1달에서 2달 정도 오류에 대해서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이의 제기를 하실 때 그 내용에는 본인의 정확한 서류상 이름 및 현재 주소, 그리고 뭐 전화번호, 생년월일, 요청 날짜, 크레딧 리포트 넘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 넘버 등을 반드시 포함해 주셔야 되고 어떤 오류를 수정하고 싶은지,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모르는 계좌가 있는지, 아니면 뭐 이미 낸 금액이 아직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표기된 정보가 틀린 정보인지 등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해당 오류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왜 이 정보가 오류인지 설명을 같이 써서 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동봉해서 주시고 예를 들면 뭐 잘못된 계좌 넘버에 정확한 올바른 계좌 번호 아니면은 뭐 회사나 은행명, 날짜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이것들을 정정 또는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내가 만약에 대금을 체납한 경우가 있거나 연체된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부정확한 정보가 있거나 또는 뭐 소득 대비해서 뭐 전체적으로 부채가 지나치게 많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크레딧 점수를 낮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본인의 크레딧 점수가 지금 낮은 경우에 크레딧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채무를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이 본인의 청구서 대금을 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시는 게 중요하고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본인이 신용 보고서를 1년마다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확인을 통해서 내 상황을 알고 혹시나 뭐 신분 도용 등을 통한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이의 제기를 하시고 오류 수정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저희가 이전에 말했던 그런 크레딧을 쌓고 유지하기 좋은 방법들 역시 복구에 필요한 방법들이 됩니다. 그래서 크레딧 점수가 낮은 것을 다시 이제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때제때 그 금액을 납부를 하시고 가능하시면 신용카드나 뭐 신용 한도를 30% 미만으로 유지를 하시고 히스토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오래된 계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잘 관리를 하고 계신다면은 그거는 계속 열어 두시는 게 좋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만 최대 뭐 6개월 동안 뭐 1개 이상의 1개 정도만 신청을 하시고 6개월 동안 1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미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와 협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채권자들의 경우는 체납자들과 이제 납부 계획이나 합의안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만약에 내가 밀리지 않고 성실히 납부를 꼬박꼬박 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내가 그전에 뭐 30일, 60일, 90일 등의 뭐 연체 기록에 대해서
혹시나 그 기록을 지워줄 수 있는지 카드 회사에 요청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실은 회사에서 지워줄 의무는 없어요.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밀린 적이 없고 뭐 현재는 연체 기록이 없다면 이전 기록에 대해서 좀 호의적으로 삭제 요청에 응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딱 한 번 늦었어요. 뭐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거나 뭐 아파서. 그래서 그런 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역시 호의적으로 그 연체 기록 삭제 요청에 대해서 응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신용 복구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 내가 이제 뭐 그런 신용 보고 기간에 대해서 이런 이의 제기를 대신해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있는 경우에 고쳐 줄 수는 있지만 단점은 이제 수수료를 내셔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스로 확인을 하고 스스로 오류 수정을 요청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수수료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신용 회복을 필요하는 경우에는 이런 회사들에 요청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채무 통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채무 통합의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부채들을 모두 합쳐서 이제 하나의 명세서로 만들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래는 이 신용카드를 여기 뭐 5개가 밀려 있으면 5개를 내가 다 따로 내야 되지만 그거를 다 하나의 페이먼트로 모든 빚을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새로운 대출을 하나 또 만드는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빚을 해결해 나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기보다는 이제 그냥 단순히 한 군데로 모아서 그래도 내가 갚아 나가기에 좀 수월하다는 것에 이제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채무 조정의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채무 조정을 요청을 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채권자들의 경우에는 체납자들이랑 같이 뭐 납부 계획, 그러니까 페이먼트 플랜이나 합의안, 세틀먼트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페이먼트 플랜은 뭐냐면 이제 내 계정을 이제 아예 닫고 이제 남은 잔고가 있잖아요. 내가 못 낸 잔고. 그거를 이제 특정 금액으로 이제 동결을 시키고 내가 그 금액을 이제 완전히 상환해 나갈 때까지 내가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매달 정해진 만큼 이제 상환하는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채권자들은 되게 합의한 세틀먼트를 선호를 하는데요.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을 전체를 다 못 갚을 경우에는 이 세틀먼트를 통해서 상환 금액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 이 경우에는 내가 한 번에 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두 번에 나눠 갚아야 돼요. 그래서 그만한 돈을 본인이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래 계정이 뎁 컬렉션 그 미수금 처리 대행 업체로 넘겨진 경우에는 이런 세틀먼트나 페이먼트 플랜 없이 그냥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이런 납부하지 못한 미수금을 받고자 하는 노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뎁 컬렉터가 그 권한을 이제 사서 이제 그 본인의 계정은 뎁 컬렉터에게 넘어가서 그 뎁 컬렉터가 합법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이제 그 미수금을 징수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본인의 계정이 이 뎁 컬렉션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그 사실이 크레딧 보고서에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뎁 컬렉션 그 컴퍼니와 본인이 납부 계획을 그때 이제 또 다시 만들거나 아니면은 합의안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은 크레딧 보고서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게 그 페이먼트 플랜을 만드는 게 크레딧 보고서에 체납 사실이 표시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제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내가 이미 제때제때 납부한 경우와는 그 크레딧에 대한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행 업체나 뭐 채권자를 대상으로 협의를 할 때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제
본인이 납부 불가능한 납부 계획에는 절대 동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그런 밀린 금액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셨으면은 거기에서 또 밀리면 그거는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금액에 대한 이제 페이먼트 플랜은 어 절대로 본인이 낼 수 있는 만큼만 동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신용 회복을 도와준다고 하고 사실 그 사기 업체인 경우도 다반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문가를 통해서 신용 복구를 도움을 받으신다면 그 전문 회사가 신용 불량이나 뭐 부정적인 정보가 본인의 내용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워 준다든지 아니면 빠르고 쉽게 신용 회복을 약속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덴티티 신원을 만들기를 제안하거나 아니면 본인 회사에 선불로 결제를 요구하거나 뭐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지 않거나 이런 회사들은 반드시 조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크레딧 히스토리 신용 기록은 신용이나 대출, 일자리, 뭐 주택, 보험 및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신용카드나 대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이제 영향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권리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본인의 신용 기록을 보호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크레딧 리포트를 꼭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12 개월에 한 번씩 적어도 검토를 하시는 게 그 신용 기록을 보호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한 번씩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용 점수를 개선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 중에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동의한 대로 빌린 돈을 제때제때 갚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다음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 가능하다면 사용한 전체 금액을 제때제때 내시는 것이고 둘째는 본인 크레딧 리밋의 30% 미만만 사용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신용 기록이 없거나 안 좋은 기록이 있더라도 오늘 배우신 내용 기억하시면서 좋은 크레딧으로 잘 쌓아 나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